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까지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할 건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내가 보고 있는 업종과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올인한다라는 것은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 시장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규정하기가 의외로 쉽고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올해 시장이 이렇게 좋으리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0월부터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시장이 이렇게 좋다라고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그나마 전약 후강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약하고 그나마 하반기에는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해석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별로 장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예상과 결국 이제 시장의 모습은 항상 다른 거죠. 올 초에 이제 시장이 이제 외국인들의 은행주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면서 굉장히 강했죠.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이것만 올랐느냐? 조선주도 바닥에서 한 30% 올랐고요. 네. 자동차도 조정을 받지만 한 30%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엔터주들 52주 신고가고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정말 다양하게 잘 오르고 있어요. 제가 2달 전인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형주 중에 안 오른 거 있으면 조금 한 10% 정도 사시라.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던 뭐 해운주, 건설주 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익을 다 냈던, 키 맞추기 차원에 올랐던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제레미 시겔 교수가 있죠. 와튼에 네. 우리가 장기 주식에 투자하라라고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책을 내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장세를 골디락스 장세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칭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거의 흡사하죠. 미국 증시가 골디락스 장세와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골디락스는 영국 동화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주인공인데, 소녀가 산길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곰 3마리가 살고 있는 집을 발견했어요. 근데 곰은 안 보이지만 테이블 위에 죽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뜨거운 죽, 하나는 차가운 죽, 하나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죽이 있어서 그 3번째 죽을 정신없이 먹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주식시장에 끌고 와가지고 골디락스 장세라고 한다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그러한 장세. 그렇지만 이게 우상향하는 장세. 그러니까 매우 안정적인 모습으로 우상향하는 장세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골디락스 장세,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강하죠. 네. 굉장히 강하고,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600선에 대한 공방, 이제 누가 2400, 2300 깬다는 얘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2800, 2900, 3000 간다? 이 얘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장세가 약하냐라고 했을 때 약하기보다는 야, 그래도 주식할 만해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시점이 과거의 골디락스였냐라고 보면 2003년서부터 2007년.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기대가지고 소위 차화정의 이제 시대였었죠. 네.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이 터졌고 2009년서부터 2018년까지를 또 골디락스 장세라고 해요. 네. 근데 이때는 전반부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는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측면이 좀 강했고, 후반부의 긴 장세는 어떻게 보면 박스피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박스피였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순환매를 했고, 뭐 바이오 테마도 돌았고 막 이런 그런 상태였죠. 이런 걸 이제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하다.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든지 지나고 나고 봐야 그때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골디락스라고 명명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게, 골디락스 장세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죠. 특징은 비관론과 긍정론이 적절히 맞부딪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론만 있었을 때는 2020년과 2021년을 골디락스라고 안 하죠. 네. 강세장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뭐든지 주식을 사야만 된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2021년과 2022년은 뭐라고 그러죠? 약세장이라고 부르죠. 네. 근데 골디락스 장세는 지금 한편으로 보면 경제 지표만 놓고 보고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설명이 안 돼요. 네.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려감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신산업,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시장이 나름대로 견조하게 올라온 거죠. 이런 걸 골디락스 장세라고 부를 만하고 지금 우리는 골디락스 장세를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도 거기에 이제 한 표를 좀 던집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정말 2차 전지를 하고 계시거나 2차 전지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변동성이 커지니까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뭐 테마주들을 뭐 강력히 하셨던 분들은 계좌가 막 2배, 3배 불안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더할 나위 좋다 하더라도 한켠에서 뭔가 찜찜한 거죠. 야, 미국이 또 추가적으로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또 경제가 수직 급락하는 거 아니야? 반도체가 좋다는데 아직 재고는 소진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언젠가 또 급락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여기 뒤통수를 쫙 누르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죠? 네. 이제 정확히 시장이 네. 좀 읽어지시죠? 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 시장은 빠지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나마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네. 이 경제를 보면은 점점 고용도 이제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경기 침체도 이제 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상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뭐 인상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될까? 한편으로 계속 한편으로는 계속 이게 뭔가 뭔가 뒤통수를 네. 장벼당기는 그런 게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큰 흐름으로 보면 일단은 금리 인상을 이제 저희가 이게 공개될 시점에는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6월달 FOMC가 이제 결정이 나긴 하겠지만 큰 대세가 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6월달에 금리 인상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했던 안 했던 결과치를 알고 저희는 이제 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결과치를 안다 하더라도 이게 작년 2022년과 같이 드라마틱하게 주식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패가 공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둘이 이제 웅달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포카를 친다. 근데 처음에는 뭐 판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어떻게 배팅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치다 보니까 웅달님 지금 주머니에 1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세게 부르면 웅달님이 깨갱할 수밖에 없는 소위 패가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6% 이상 못 올려요. 네.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한 것들을 보면 미국은 자신들의 국가 부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를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자가 올라가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전에 쳤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되고 미국이 부채를 2년 동안 한도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국채 발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뭐죠?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이 지금 이제 밝힌 국채 발행 한도를 보게 되면 25bp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 네. 돈을 빨아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금리를 25bp 올리면 50bp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악재죠. 하지만 시장은 끄떡 안 하죠. 이미 거의 다 왔다. 이제는 피봇을 기다릴 단계지 금리 인상을 기다릴 단계는 아니다. 이게 이제 일단락되는 거고 문제는 이렇게 작년부터 금리 인상을 했던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웅달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실업도 참 애매한 게 미국 같은 경우 IRA법에 따라서 막대하게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좋은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항상 우려감들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기에 대한 중요성은 2022년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22년에는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았고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올렸고 이런 것들이 워낙 큰 뉴스였지만 이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시장에는 반응을 안 한다. 저는 파월의 굴욕이다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썼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별로 중요치 않은 거고 경기 둔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악재이지만 또 바라던 바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피봇이 당겨질 수도 있죠. 피봇이라는 것은 금리의 방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금리의 방향이 바뀌면 금리를 낮추는 거죠. 지금 연준은 올해 피봇은 없다라고 선언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까지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할 건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내가 보고 있는 업종과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과 우리는 좀 결이 다르죠. 미국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테크 기업들이 아직 못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중국과의 어떤 무역 의존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관련주들이 또 수출 데이터들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지금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게 뭐죠? 2차 전지, 엔터, 반도체. 반도체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중립이에요. 반도체는 중국 관련 수출이 안 늘어났지만 우리가 이제 GPU와 관련해서 HRM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 물론 비중은 낮습니다만 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 비중은 낮습니다만 그 포션이 커진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결국 주식시장은 새로운 뉴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 운용자금이 한 100 정도 된다면 네. 현금과 주식 비중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비중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주식시장이 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는 뭐 작년부터 했지만 갑자기 확 이제 올라간 거고 인공지능과 로봇 예를 들어드리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뜨리라고는 아무도 예측 못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 경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정 비율은 현금 비율을 가지고 있어라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게 주식이 보이면 이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지만 또 항상 놓고 보면 내가 갖고 있었던 주식이 변동성을 나타내고 새로운 주식이 나타나면 살 돈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 오랜 그 상황들을 보니까 항상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저는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이겠습니다. 한 50%까지는 네.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부분들에서 이제 일정 부분은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이 별로 없다라고 그러면 만들 수 있으면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반기가 되면 또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어요.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지만 지금 변동성이 시작된 주식들이라면 일정 부분 한번 챙겼다가 그 변동성을 위해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금은 올해는 현금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활용도라는 것은 바닥에서 딱 올라줄 때 지금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도 1, 20%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끌고 오신 분들보다는 엔터주들 지금 뭐 다 올라왔다 싶어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매하는 관점 물론 뭐 트레이딩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꼭 트레이딩이 아니더라도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중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세요? 이게 참 반도체를 우리가 메모리로 봐야 되느냐 시스템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고집적 회로로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죠. 더군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만 봐야 되느냐 휴대폰 가전도 다 같이 봐야 되느냐 이것까지 또 달라지는 거죠. 일단 뭐 반도체로 국한을 시킵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재고 사이클이 많잖아요. 재고가 많다라는 것은 운전 자본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운전 자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설비가 있잖아요. 커피 원두를 어느 정도 쌓아놔야 되고 커피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이거 다 누구 돈으로 하죠? 내 돈으로 하는 거죠. 네. 내 돈으로 하고 이제 그게 매출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자금이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내 돈으로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안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럼 내 돈이 묶인 거죠. 네. 소위 바닥에 깔리는 돈이라고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지만 회계용어는 운전 자본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두를 사올 때 다 100% 내 돈 주고 사오는 건 아니에요. 외상으로 들여놓은 원두도 있어요. 그럼 이제 매입 채무인데 그거는 이제 부채이지만 이자를 안 주는 부채고 내 돈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 자본이 늘어난다는 부담감이 있죠. 이게 안 줄고 있잖아요. 단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2019년 재고 사이클이 이제 피크를 찍고 나면 올라간다라는 측면으로 보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기엔 주가가 이미 퍼포먼스를 보였죠.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이 이제 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왜 살까? 네. 제가 이제 요 방송하기 전에 이제 웅달님하고 이제 제 아들 문제로 사담을 나눴습니다만 제 아들 속은 모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는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토킹 오버도 안 되는데. 자, 그들이 왜 살까요?
반도체 바닥론으로 살까요? 아니면 인공지능론으로 살까요? 아니면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니까 살까요? 환차익을 노리고 살까요? 다 설명이 돼요. 지금 환이 1,200원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작년에 외국인들이 두 번 그랬어요. 55,000원에서 65,000원까지 1,400원에서 1,300원대 한 번 그랬고 1,300원, 1,200원 들어올 때 또 55,000원, 6만원대 요번 두 번 플레이하면서 각각 15%씩 먹었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또 우리나라 대표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저는 한 가지로만 보기 어렵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반도체는 정말 어렵고 저한테는 어려운 문제고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살아있음으로써 지수가 지금 버텨온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한 가지만 봐서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딱 한 가지를 봐야 되면 저는 수급밖에 없다. 반도체는 이번에 외국인들이 사는 동안에 개인들이 다 팔았고 외국인들이 샀고 기관이 뒤늦게 따라가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땡겨주면 기관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외국인들이 지수를 2,600원을 놔두면 기관들이 아무리 지수를 비관론으로 봐도 나중에 따라가야 돼요. 자,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기관들은 평가를 받을 때 뭘로 봤죠? 벤치마크라는 걸로 봤잖아요. 벤치마크라는 기준선은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이 2,600인데 내 포트폴리오는 2,500이야. 그럼 너 운영 못했어. 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산다?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린다? 딴 건 안 산다? 그럼 나도 삼성전자 사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벤치마크 대비니까 결국 이제 기관들도 지난주부터 따라오기 시작했죠. 이런 모습들로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 빠지면 언제든 빠진다. 자, 삼성전자는 저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이 이제 대규모 이렇게 많이 알려진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차트 수급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평상시엔 전 재무제표를 제일 중요시 봐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아는 주식에 대해서는 차트 수급을 저는 중요시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일정 부분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수급이 붙어 있는 한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빠지는 날은 좀 주춤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하고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환을 잘 보셔야 돼요. 외환. 1,200원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1,300원대로 빠지면 외국인들은 손해거든요. 아니면 벌어놓은 거 까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포지션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이게 기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지금 이제 달러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1,300원에 1,200원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좀 보일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이제는 자금이 달러가 강세는 안 일어날 거다. 자, 한 가지 여기서 환율 얘기하니까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번에 금리를 안 올렸고 이 방송을 보신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라면 2%포인트 금리 격차가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거죠. 여태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환율이 2% 금리가 2%포인트 금리 격차인데 미국에다 놔두면 2% 더 주는데 왜 한국에 놔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요소이지 전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특히 이제 그러면 미국은 이제 남은 게 뭐죠? 금리가 떨어질 일이 남았죠. 근데 우리는 금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덜 올렸기 때문에 떨어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또 통화가 강해지죠? 우리 통화가 더 강해집니다. 네. 미국은 약해지고 그러면 환차익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 환차익은 금리 격차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벌써 1.75인데 외국인들 안 빠져나가잖아요. 삼성전자 드립다 사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 단순하게 금리 격차에 따라서 환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시야가 좁은 거다. 저도 한때 그렇게 봤었어요. 작년 초만 해도 그렇게 봤었는데 이게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은 벌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따라가면서 사도 괜찮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매매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삼성전자에 올인한다라는 것은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한 20-30% 정도를 그냥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떨어질 때 모아가는 전략. 떨어질 때 모아가는 전략. 근데 삼성전자가 과연 8만 원을 넘어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눈에 띄었을 때보다는 남들이 좀 안 살 때 모든 주식은 좋은 주식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저는 앞으로 퍼포먼스가 좋을 것으로 보거든요. 삼성전자는 좀 모르겠어요. 앞으로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질 때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8만 전자가 좀 어렵다고 보세요? 근데 8만 전자 이상을 제가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왜냐하면 8만 전자서부터 9만 전자까지는 거의 개인이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때는 안 샀었어요.
우리가 2020년, 21년에 그때는 외국인들이 발을 뺐을 때인데 과연 외국인들이 개인들 거를 먹고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이 구간 지금 현재 7만 전자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과거에도 샀었던 구간인데 외국인들은 8만 전자 가면서부터 안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외국인들의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돌발 악재라고 본다라면 지금 대중국 수출이 안 되는 것들 이번에 무역 적자의 절반이 반도체에서 나온 거거든요. 대중국 관련해서 그리고 TSMC가 또 2나노 또 양산 들어간다면서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악재로 보려면 뭐 무궁무진하고 호재로 보려면 또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8만 전자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도 우리는 좀 살펴야 될 게 많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네. 기관들이 사고 개인들은 팔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개인들이 다시 또 들어오는 건가요? 아, 그게 안타까운 게 8만 전자에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이제 7만 전자 뭐 미리 사신 분들도 있지만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철저히 개인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카카오 말씀하시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셨고 30년을 갖고 있어라라는 개념으로 하시면서 했는데 물론 30년 뒤는 모르죠. 30년 뒤에는 정말 어떤 일이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글쎄요. 그거는 저는 조금 대답을 명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뭐 넘어줘야 되겠죠. 넘어줘야 되겠지만 과연 그들이 지금 여기서 7만 원, 8만 전자까지 가면 충분히 또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밑에 6만 전자에 사신 분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번 좀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수급 측면에서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보유 비중이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50과 55 정도, 그러니까 52, 3 정도를 계속 러프하게 그 정도 유지를 해왔어요. 네, 보유 비중이. 그게 이제 2020년에 57%까지 늘었어요. 57%까지 늘었고, 그 다음에 그걸 지속적으로 줄여가지고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 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낮다 이런 기사 보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보유 비중이 몇 프로냐? 52, 3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딱 외국인들이 그 평균적으로 끌고 왔었던 보유 비중 딱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여기서 또 외국인들이 어떻게 될지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좀 샀다 팔았다 막 하잖아요. 최근에 6월 들어서 그런 모습들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의외죠. 그것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거였는데 저도 그 6월 초에 어떤 자료를 딱 보니까 어느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런 표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우선은 그 차윤희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좀 중립적이죠.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보유자 영역이지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좀 어려운 주식이다. 저는 의외로 그렇게 좀 표현드리고 싶네요. 네.